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와 제 친구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의 결혼식 날 처음으로 친구 아내를 보았던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친한 사이였고 서로의 과거도 잘 알지만 그날만큼은 저에게 충격과 부러움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인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가느다란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에 아주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쩌다 이 친구가 이런 천사 같은 여인을 꼬셨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제가 본 그녀는 약간의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었고 드레스는 과감하게 가슴 라인이 깊이 파여 있어서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뒷부분은 등을 거의 훤히 드러낸 디자인이었고 등이 드러난 부분을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해 놓아 덮인 듯 드러난 듯 오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키도 큰 편인데 하이힐까지 신으니 한층 더 늘씬해 보였고 허리 부분이 딱 맞는 드레스로 인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나도 예술적이었습니다. 엉덩이 라인 역시 풍만함과 탄탄함이 공존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녀를 향해 갈 정도였죠. 여태까지 알고 지낸 제 친구, 그러니까 신랑이 된 그 친구는 사실 외모가 썩 대단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같은 시골 촌놈 출신이었고요. 오히려 저는 남들로부터 외모 평가를 조금 더 좋게 받아왔던 편이라 왜인지 모르게 친구를 볼 때마다 살짝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제 친구가 조금 못생겼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저런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나 하는 의문과 부러움이 뒤섞여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이미 머리숱도 많이 빠지고 키도 간신히 170cm를 넘기는 정도에 체중이 85kg가 훌쩍 넘거든요. 그런 친구가 저렇게 빛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는 예전부터 말발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감탄스러울 정도로 말주변이 좋았고 특히 여성에게 어필하는 기술은 저를 포함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늘 주변 사람들을 빵 터지게 만드는 위트, 전곡을 찌르는 매력적인 농담, 또 상대방 기분을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투 등등 말하자면 친화력과 분위기 메이킹의 달인이었다고나 할까요? 그가 대학 시절만 해도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1년에 두어 번씩은 교체되는 것 같았고 한 번은 동시에 여러 명에게 대시를 받았다고 친구가 저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만나는 여성들 대부분은 모두 예쁘고 몸매도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친구 주변 남자애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저런 여자들만 골라 만나지? 라는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말솜씨가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다정다감한 멘트 이런 것을 잘 못해서 주로 다가오는 여자애가 있으면 그때야 살짝 반응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키가 크고 외모도 무난하다는 평을 받아서 인기는 어느 정도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제게도 연애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에만 해도 3번 정도 사귀었는데 물론 친구와 달리 계속 뜨겁게 찾아오는 인연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제 친구와 저는 같은 시골에서 자라나 어릴 때부터 말 그대로 부대끼며 지냈습니다. 좁은 동네라 한 반에 20명 채 안 될 때도 함께였고 싸움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심지어 첫 술도 같이 배워 마셨죠. 어릴 적 추억을 되짚어 보면 같이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질을 하다가 오히려 익사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부는 제가 조금 더 잘했지만 친구놈은 부모님의 사업 확장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등학교 입학을 서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구와의 이별이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휴대폰 문자로도 연락했지만 점점 학업이 바빠지고 생활이 달라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저도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결국 저도 상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그렇게 다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 다른 대학이었지만 자취방도 가깝고 취향도 여전히 비슷해서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가령 게임 좋아하는 것도 그대로였고 한밤중에 치킨이나 피자를 뜯으면서 야, 나중에 성공하면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며 꿈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친구는 학생회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엄청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디 가나 주인공이 되는 스타일이었죠. 말 주변이 워낙 좋아서 술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농담과 재치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자연히 주변에 여성이 많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조금 평범 아니면 중간 이하 그 정도 평가는 받았는데 그를 알고 지내다 보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운 좋게도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회사 면접을 보면서도 특유의 매력과 언변을 뽐냈겠죠. 서류 전형이나 시험 점수도 어느 정도 받쳐주었을 테니 대기업에서 최종 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취업 전선을 뚫어 중견기업에 들어갔지만 얼마 못 가 제 적성이나 가치관과 잘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저와 친구의 우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자주 만나긴 어려웠지만 퇴근 후에 한 번씩 얼굴을 보면 여전히 유쾌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친구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한두 달 만나다가 헤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결혼은 언제쯤 하려나 라고 자주 물어봤고 친구는 웃으며 결혼? 아, 지금 여친이랑은 좀 아닌 것 같아라며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내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반신반의했지만 그 만남이 흔히 말하는 운명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늘 하던 대로 호감을 쌓고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유머와 센스, 친절을 발휘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그녀 역시 친구를 아주 진심으로 아껴주고 무엇보다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친구의 모든 면을 사랑해준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이번에는 꼭 결혼까지 가고 싶다라고 말하길래 저는 겉으로는 좋아, 잘 됐네 하면서도 속으론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혼식 청첩장이 날아왔고 저를 포함한 옛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제가 본 신부는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와, 너무 예쁘다, 연예인 같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가느다란 허리에 풍만한 골반, 길게 웨이브진 머리결이 촬영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게 그야말로 천사의 등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레스 역시 그녀의 몸매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등이 훤히 드러난 뒤태는 정교한 레이스 패턴으로 더욱 강조되어 식장 안이 온통 그녀에게만 집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넋을 놓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내 친구가 드디어 제 짝을 찾았구나라는 벅찬 기분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묘한 질투심도 잔뜩 솟아올랐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하객들과 함께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 아름다운 광경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입장할 때 식장이 살짝 술렁이는 게 느껴졌는데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미소에서 풍겨나오는 아우라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면서도 싹싹했고, 시부모님께도 깍듯이 인사하며 행복을 기원해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런 면모에 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순간, 저는 잠시 신랑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적당히 간식을 챙겨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잔뜩 있더군요. 다들 야, 얘 와이프 진짜 대박이다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러움을 표시했습니다. 친구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도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신부에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제 친구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 역시 환하게 웃으며 제가 더 감사해요. 오빠 친구분들한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 부부가 신혼집을 구해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집 들일 때 꼭 오라고 했지만 마침 저는 사업이 바빠서 해외 출장을 가야 했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뒤 조금 늦게나마 따로 선물을 챙겨서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중한 신혼집을 구경도 해야겠지라는 생각에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 친구 집을 들어서는 순간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눈길이 갔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모던한 가구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거실 한편에는 크게 걸린 웨딩사진 액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는데, 사진만 봐도 분위기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야, 어때? 난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특유의 농담을 던졌고, 저는 웃으며 그래, 내가 최고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날 식사는 삼겹살과 묵은지를 볶은 요리, 그리고 친구 아내가 직접 끓였다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저는 와, 이거 맛집 수준인데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했고, 친구는 흐뭇한 표정으로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요리 잘하는 사람 만난다고라며 자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가 자취 시절에 요리를 꽤 잘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내분이 훨씬 더 손맛이 좋다 보니 매일이 배부르고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아내분이 과일을 깎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거 드셔보세요라고 권했고, 저는 한입 베어 물면서 진짜 과일도 싱싱하고 맛있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참 부드럽고 자상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도 거리낌 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었고, 제가 사업 얘기를 하면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내 친구의 아내라니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친구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원래는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마시다가 집에 있던 와인까지 꺼내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아내분은 식사 자리에서는 별로 술을 마시지 않더니 우리 둘이 너무 신나 보였는지 본인도 와인을 좀 따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술을 꽤 잘 마셨습니다. 볼이 약간 홍조로 물들고 목 부분과 살짝 드러난 쇄골, 그리고 자연스럽게 파인 옷 사이로 살짝 보이는 가슴골 부근까지도 붉어졌지만 말투나 행동에서 크게 취한 기색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와 친구가 조금씩 말이 꼬이고 눈이 풀려갈 즈음에도 그녀는 또렷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술이 점점 올라오자 저도 원래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이대로 좀 더 마시다 보면 새벽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침 친구와 아내도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요. 소파가 넓어서 잠자리도 편할 거예요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그래, 그럼 폐를 좀 끼치겠다라며 결국 신혼집 거실 소파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넓은 소파에 몸을 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아서 별다른 생각 없이 금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문득 무언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에게는 술이 빨리 취하고 또 빨리 깨는 특성이 있어서 이미 꽤 맑은 정신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불이 꺼져 어둑어둑했고 대신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이자 안방에서 친구와 아내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묘한 신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살살해. 자기 친구가 거실에 있단 말이야라고. 아내가 낮게 애원하는 소리를 냈고 친구는 괜찮아. 술 잔뜩 마셨으니까 못 일어날 거야라며 혀가 살짝 꼬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내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친구는 더 크게 내발하며 장난스럽게 부추기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몸을 일으켜 세운 채 멍하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들어도 되는 건가 하는 당혹감과 함께 묘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장면을 가까이서 청취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상상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친구가 너무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손님이 집에 있으면 조금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다 큰 성인 부부의 당연한 사생활이겠지만 저는 마치 금기를 훔쳐보는 느낌이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이런 짓을 듣고 있다니 난 뭐 하는 거지 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 아침, 다행히 친구와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상을 차렸고 저도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괜히 집에 남았나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저렇게 열정적인 부부라면 잘 살겠지 하고 내심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오전에 집을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언젠가는 나도 저런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묘한 상념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업 문제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친구 부부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제게도 연락이 오긴 했지만 매우 간결하고 건조하게 나 이혼해라는 메시지 하나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막으로는 친구가 결혼 후에도 예전 습관, 즉 바람길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듯했습니다. 결혼 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질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장 다니면서 알게 된 여성들과 어장관리를 하는 성격이 다시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만나던 여자가 꾸준히 연락을 해왔고 둘이 몇 번 몰래 만나며 잠자리를 가진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눈치를 채지 못하면 좋았겠지만 그녀는 성격이 꽤 단호하고 똑 부러지는 타입이었기에 친구의 행동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친구 휴대폰을 뒤져서 그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적나라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즉시 친구 아내가 폭발했고 집안에 있던 사진이나 신혼소품들을 다 부셔버렸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미 서로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당장 친구가 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웨딩사진 액자는 깨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부서진 액세서리나 사진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친구는 술을 잔뜩 마신 상태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야,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고 친구는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맥주 몇 캔을 꺼내어 친구와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기력하면서도 자포자기한 말투였습니다. 질렸어. 솔직히 난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아. 게다가 그 여자가 처음에는 매력 있었지만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가 안 맞더라라든가
뭐, 여자는 많잖아. 결혼은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같은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보며 어이가 없었고, 내 아내만큼 착하고 예쁜 사람을 어디서 또 찾겠냐, 왜 내 소중한 걸 스스로 걷어찼냐고 따지듯 말했지만 친구는 허탈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고 별다른 재산 문제나 자녀도 없었으니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렇게나 빛나 보이던 부부가 순식간에 붕괴하는 모습을 보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지만 결혼식 이후로 딱히 연락할 일이 없었기에 저도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한 달 뒤쯤이었습니다. 마침 제게 해외 출장이 잡혀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승객 안내를 해주는 승무원 중 한 사람이 눈에 익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전처였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맞다. 친구가 아내가 승무원이라고 했었지 하고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소식을 듣고도 그녀가 스튜어디스라는 것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내에서 마주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 다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라고 조용히 인사했고 그녀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 눈에 맺힐 듯 말 듯한 슬픔이 비쳤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져서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곧 다른 손님들이 탑승하느라 분주해졌고 그녀는 안내방송을 해야 했으므로 그 이상 대화할 틈은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나니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 상처가 많이 크겠지라는 동정과 함께.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때 친구의 아내였고 나중에는 험악한 싸움 끝에 갈라선 사이니 제가 섣불리 조언을 하거나 위로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내식 시간이 되어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식사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는 말에 저는 정신없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에 저와 몇 번 식사하면서 들었던 제 취향을 기억하는지 제가 평소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골라서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인도 조금 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의례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와인을 따라 주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제가 작게 이혼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길을 떨구며 살짝 흔들리는 표정을 지었고 다시금 미소를 짓는 듯 했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미 정리됐죠.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히 더 말을 이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척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다른 승객 쪽으로 이동했고 저도 씁쓸한 마음으로 와인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유럽의 한 국가로 가는 장시간 노선이었기에 중간중간 계속 승무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어색한 미소를 교환했고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 길게 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표정과 짧은 말투만으로 서로 복잡한 감정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갈수록 머릿속이 뒤엉키며 언젠가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펜과 작은 메모지를 꺼내 그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현지에서 잠깐 뵙고 싶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제 연락처와 머무르는 숙소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를 받고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연락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착륙할 때까지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묘하게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저는 따로 입국 심사를 받고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긴 비행 탓에 피곤했지만 혹시나 그녀가 연락을 줄까 싶어서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오늘 저녁에 가능하다면이라고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데이트 약속을 잡은 사람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어 곧장 답장했습니다. 네, 장소와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 숙소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승무원 복장이 아니라 편안한 니트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어깨 길이의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조금 색다른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라며 인사를 했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한 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말이 많지도 않고 그냥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친구가 바람을 피운 건 저도 나중에 알았고 솔직히 제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저는 바람 문제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서 결혼도 깨졌고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혹시 친구가 다시 사과를 하고 붙잡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리 사과해도 한 번 깨진 신뢰는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바람 문제는 전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열정이 식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배신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맙네요. 저를 걱정해 주셔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한편으론 미묘한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을 친구가 왜 놓쳤을까라는 생각이 곰곰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중간에 있는 친구라는 존재가 크게 느껴져서 쉽게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럽 음식을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오늘 점심에 먹은 음식이 너무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혹시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제야 살짝 웃으며 여기 음식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식당 하나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러 근처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비행으로 이 도시에 오다 보니 비교적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간단한 파스타와 해산물 스튜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다행히 맛이 괜찮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조금씩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사업차 종종 해외를 돌아다니는데 음식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나라가 맛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고 그녀도 그래서 저도 라면을 늘 가지고 다녀요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그녀를 호텔까지 바래다주고 인사하며 헤어졌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식당 정보도 알려주시고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국에서 보든 해외에서 보든 차라도 한잔 해요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그녀는 네, 좋아요. 일정이 맞으면요라며 부드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친구와 이혼했다고 해도 내겐 그냥 한 명의 멋진 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친구가 전 남편인데 내가 괜히 접근했다가 민폐가 아닐까? 라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보름 정도 그 나라에 체류하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분주한 날들이었고 그녀와는 더 이상 마주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비행편에 오르던 날, 믿을 수 없게도 또다시 그녀가 승무원으로 탑승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운명이라고 불러야 하나, 혹은 우연의 장난이라고 해야 하나 고민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녀도 저를 발견하고는 아는 척을 하며 웃었고, 저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또 만나네요? 라고 말을 걸었고, 저는 정말 그러게요. 우린 인연이 있나 봐요라며 농담조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도 우리는 중간중간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었고, 그녀가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제 옆자리에 와서 출장은 잘 마쳤어요? 라고 조용히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예정된 계약 잘 마무리했고, 이젠 한국 가서 결과물을 만들어 봐야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한두 마디씩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장시간 비행을 함께한 뒤, 저는 귀국했습니다. 그 후로 문득문득 그녀가 떠올랐고, 메시지를 보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괜히 나서는 것 아닐까 하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미 이혼을 마쳤고, 친구 역시 연락해보니 벌써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는 벌써 다른 삶을 사는데 왜 내가 친구 전처를 만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중함 속에서도 그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 지난번에 비행기에서 또 뵈어서 반가웠어요.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시다면 제가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답장이 안 오면 그냥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야 뭐 언제든 좋지만 스케줄이 불규칙해서 날짜를 맞춰야 해요. 다음 비행 전후로 시간 괜찮으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두 주 정도 지나 그녀가 비행 스케줄표를 보내며 이때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기에 시간 되세요? 라고 물어왔고, 저는 최대한 일정을 조정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굳이 먼 곳이 아니라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호감이 깊어지는 걸 느꼈고, 그녀도 저를 아주 편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이성적인 감정 표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제 해외 출장이 잦아지며 자연스럽게 그녀를 만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때로는 해외에서 우연히 혹은 약속한 상황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도 자주 주고받았고, 호칭도 서서히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확실히 그녀가 좋아졌습니다.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유럽 노선 비행 중에 그녀가 저에게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사업상 제가 수집한 특정 자료를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만약 시간이 되면 직접 만나서 노트북으로 보여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침 그녀도 그 나라에 이틀 정도 머무는 일정이 있어서 그러면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만나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혹시나 만남이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다시 만났고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기에 제가 식사라도 함께 하실래요? 라고 물었고 그녀가 네, 좋아요. 마침 배도 고팠어요 라고 하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한 잔 더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 사실은 당신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솔직해지고 싶어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저도 사실 점점 편하고 좋은 감정이 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제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 당신을 보면 친구 생각이 자꾸 나서 복잡해져요. 미안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해됐습니다.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릴 리 없고 거기에 제 정체가 그녀의 전남편 친구라는 점이 가장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종종 만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싶어요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희미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후로 약 반년 가까이 우리는 애매하게 연인 같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주변에는 굳이 알리지 않았고 친구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또다시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노선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 도중에 일이 많아서인지 그녀가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기내에서 괜찮아요? 오늘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라고 물었고 그녀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도착하면 쉬어야죠라고 답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그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오늘 하루 쉬는데 혹시 저녁에 시간 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 즉시 네, 당연하죠. 괜찮으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서 만나보니 그녀는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희는 자연스레 그녀가 임시로 사용하는 스튜디오형 레지던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둘 다 피곤했지만 굳이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그 손을 가만히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당신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편해져요. 전 남편과의 일은 이제 많이 털어냈어요. 다만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느니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며시 안아주며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에서 우리는 이미 연인이 된 지 오래였지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서로를 끌어안는 팔에 힘이 들어갔고 맥박이 빨라지며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고 그녀는 대답 대신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레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끝으로 제 등과 어깨를 쓸어내렸고 저는 그녀의 뺨과 이마에 차례로 입맞춤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이었기에 옷가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서로의 체온이 더욱 직접적으로 와닿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가 살짝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하고 싶어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 손을 꼭 잡고 다시금 부드럽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우리는 소파가 좁아 침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동시에 설렘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상대를 살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듯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정적이면서도 애틋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힘들지 않게 꼭 안아주며 최대한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믿는 듯이 온몸의 힘을 살짝 풀었고 곧 서로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올 만큼 뜨거운 열기가 사그라지자 우리는 땀에 젖은 이마를 대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밤 풍경이 어슴푸레 보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소간의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안도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전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하고 그녀가 낮게 속삭였고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히 그 녀석은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우리의 일에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난 나중에라도 직접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저는 과거에 묶여있고 싶진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가 더는 친구의 전처와 전 남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남자와 여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고 헤어졌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 관계를 이어가야겠다는 확고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 1년 가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녀의 비행 스케줄에 맞춰 해외에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출장 일정을 조율해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점차 서로에게 의지가 커졌고 저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친구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에게는 제대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술 한잔하자고 불러냈고 친구는 오랜만이네. 잘 지냈냐? 라며 반갑게 만났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말솜씨가 좋아서인지 새로운 여자친구 얘기며 회사 얘기며 바쁘게 떠들어댔습니다. 한편 저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꾸 맥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너네 전처랑 나 사귀고 있어. 친구는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난치냐? 그럴 리가 없지. 야, 설마 진짜야?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진짜야. 벌써 1년 됐어. 너희가 이혼하고 난 뒤에 우연히 비행기에서 여러 번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나도 이런 상황이 죄책감 들고 고민했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맥주잔을 3개 내려놓으며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너랑 왜 만나? 게다가 친구인 내 전처를? 하고 울컥했습니다. 저는 너도 이미 새 여자친구가 있다며. 그리고 너희는 정식으로 이혼했잖아. 난 내가 상처받을까 봐 미안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더니 그래, 좋네. 잘해봐.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연락이나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질투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네.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뭔가 기분이 더럽잖아라고 계속 중얼대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미안하다. 나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알고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칠 수 없었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별로 좋지 못한 분위기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친구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가끔 전화나 메시지를 해봐도 친구는 대충 넘기거나 답을 안 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친구와의 의리만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미 이 길을 택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더 흘러 저와 그녀의 관계는 점점 확고해졌고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결혼이라서 화려하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작게 조용히 식만 올리고 싶어요라고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굳이 떠들썩하게 할 필요 없지.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주위 친한 지인들 몇 명만 초대해서 작은 예식을 치르기로 했고 드레스도 화려하기보다는 단정하면서도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골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극히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불렀고 장소도 대형 예식장이 아닌 소규모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식은 매우 간소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시금 꼭 행복하게 해줘요. 난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했고 저는 단호히 약속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몇 년 전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문부시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제 아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를 통해 들어보니 그 결혼식에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고 말했더라고 합니다. 저는 섭섭하면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그의 입장에서는 저와 그녀의 결혼이 한동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역시 또 다른 인연을 찾아 자유롭게 지내리라 믿었습니다. 신혼 생활은 조용했지만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겪은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정말 중요시했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가끔 서로 다른 점이나 이전 결혼에 대한 기억으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솔직하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풀어나갔습니다. 절대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친구와 재혼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불편하거나 흉흉한 소문으로 퍼질까 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막상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에 국경이 없듯이 상황도 중요치 않다. 지금 서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해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예전에 친구와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은 어쩐지 연락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말이 오갔을 거라 짐작하지만 저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그녀를 비행기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면 혹은 제가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건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 그랬다면 서로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우연이 겹치고 그 우연들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 적극적으로 움직였기에 지금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친구와는 아직 완전히 절교한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허물없이 지내지는 못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 결혼 소식을 듣고 흔쾌히 축하해 주진 않았으니 당분간은 거리감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가 또 다른 인연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면 저도 마음 편하게 잘 살아라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친구의 전철하는 꼬리표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배려심,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결혼이지만 이 결혼에는 서로가 더욱 신중하고 진솔하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배신하거나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그런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며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고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서로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한번 잃어본 사람이 다시 잡은 사랑은 그만큼 더 소중한 법일 테니 말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와 그녀는 조용한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친구와의 사이는 당분간 서먹하겠지만 언젠가 그도 웃으면서 잘 살아라.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라고 할 날이 오리라 희망합니다. 인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만이 저와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니까요. 끝으로 이런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저와 그녀, 그리고 친구 모두가 언젠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행복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문장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56, 이제 50대 후반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은 2년 전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아내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즐기고 싶다며 이혼을 원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에 미련이 없어서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떠난 후 혼자가 된 삶이 항상 편안하거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후련한 동시에 쓸쓸함이 교차하는 기분을 달래가며 지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년퇴직 몇 년을 남겨두고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권고사직 대상이 되었고 결국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건강하고 의욕도 있는 나이에 회사를 떠나니 오히려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통 우리 나이 되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많이들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딸까 고민했지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요즘은 주택관리사가 더 전망이 있어 보인다라며 적극 추천을 해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 쉽게 볼 시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한두 달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군요. 회사를 다니다 나온 데다 중장년층이 되면서 머리가 굳어 암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었기에 학원에 등록하고 강의를 듣고 매일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건축, 시설관리, 회계, 관련 법규 등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가득했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번 결심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 꾸준히 노력한 끝에 가까스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니 이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나 수소문을 했고 운이 좋게도 어느 구축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보조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20년 넘게 된 건물이다 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죠.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크게 민원 대응, 관리비 정산 및 예산 운영, 시설 점검 및 유지 보수, 경비 청소 용역 관리, 외부 업체 계약 및 감독,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업 등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밤중에 물이 샌다고 신고하면 제가 야간에 출동하는 일도 잦았고 경비 아저씨와 입주민 사이의 사소한 갈등부터
층간소음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귀찮은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황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저는 회사 내부 인사 이동을 통해 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축이니 시설 문제도 적고 구 아파트보다 편하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임해보니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의 경험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신축 아파트라는 특성상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했고 이미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건설사가 최초에 계약한 아파트 관리 업체를 1년도 채 안 되어 교체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업체가 낙찰 시 저가를 제시해 선정되었지만 제공되는 관리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었고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가 책정되어서 과도한 초기 관리비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도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절차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신축이면 깔끔하고 편하지 않을까? 라는 제 기대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미 지어진 지 1년이 채 안 된 건물이지만 부실 공사가 의심되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는 지방에 비교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였는데 아무래도 메이저 1군 건설사와는 시공 마인드나 하자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인 은정 씨입니다. 그녀는 키가 170cm가 훌쩍 넘고 체격도 당당한 편이라 처음 보았을 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통통한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곡선미가 살아있는 체형이었고 고양이상이라고 할 만큼 날렵한 눈매와 예쁜 이목구비가 돋보였습니다. 관리나 미용 같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듯. 실물로 보면 30대 중반 정도로 보일 만큼 어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여성 회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니 실제로 경험해보니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깐깐함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확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나 다른 외부 업체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사회적 융통성을 발휘하여 협상하거나 술자리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식에는 조금 약한 편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력들도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해야 했습니다. 일부 남성 동대표들은 과거 경험상 건설사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식사를 대접해가며 유연하게 일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는 그런 관행을 부정행위로 여기고 조금이라도 편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곤 했습니다. 그런 점이 남성 동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건설사와 잘 협상해 주면 우리 아파트 문제 빨리 해결되는 데라는 아쉬움을 낳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니 몇몇 입주민들은 또 그런 면을 굉장히 지지했습니다. 은정 씨는 아이가 초등학생 둘인데 남편과는 가끔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 자신도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아파트 일까지 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남편은 정규직 직장인이긴 하지만 야근이 잦아서 집안일에는 크게 참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장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이 겹쳐 은정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그녀에게 묘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능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었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도 꿋꿋이 버티는 강인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저와 은정 씨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56이고 그녀는 40간 넘었으니 대략 1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저는 한 번 결혼이 실패로 끝났고 그녀는 아직 기혼자입니다. 일종의 윤리적 문제도 있고
제가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은정 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업무를 논의할 때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조용히 배려해주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건설사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여부였고,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건설사 측은 아직 최종적인 준공 검사가 완벽히 마무리된 게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문으로 보내주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선 도대체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는지 모르겠다. 답변조차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순차적 처리를 말하느냐. 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놀이터 바닥재가 심하게 들떠 있어 아이가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사고도 있었고, 일부 부모는 왜 아이가 다친 뒤에야 좋지 않으냐 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는 길게 갈라진 균열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상부에서 떨어지는 누수로 인해 차량 페인트가 부식되었다는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어떤 주민은 SUV 상부에 부식 자국을 찍은 사진을 단체방에 공유하며 1년도 안 된 아파트가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흙이 쓸려 내려가 패인 곳이 많았고, 그곳을 지나던 초등학생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무릎을 크게 다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에는 그날 밤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 돌아왔다. 비 오는 날은 애가 밖에 나갈까 무서워서 잠도 못 잔다. 는 글이 올라오며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성인 주민들도 폐인길에 걸려 넘어지거나 비에 젖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제발 안전만이라도 보장해달라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세대 내부의 곰팡이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벽지 안쪽에서부터 스멀스멀 번져나온 곰팡이는 아이방이며 안방할 것 없이 퍼졌고, 어떤 가정은 아토피 증상이 심해졌다는 진단서를 들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기술자가 방문하긴 했지만 대응은 지나치게 늦었고, 일부 직원은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라며 무례하게 응대하거나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는 일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대표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은정 씨를 비롯한 몇몇 동대표, 저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들, 그리고 건설사 대리인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엔 피로와 분노가 겹겹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초반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건설사 대리인이 글쎄, 이런 하자는 우리 책임이라기보다는 시공 단계에서 외주업체가 작업한 부분이라라며 나를 흐리자 회의실 공기는 급속히 싸늘해졌습니다. 은정 씨는 그 순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고 강하게 발언하였습니다. 지금 그 외주업체도 결국 건설사 측에서 선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입주자들은 건설사의 이름을 믿고 이 집을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시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파트가 이제 막 1년 됐는데도 여기저기서 누수, 균열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대표회의에 접수된 하자만 20건이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치하실 겁니까? 말로만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이제 지겹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저도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성 동대표 한 분이 제게 슬쩍 다가와 은정 회장이 저런 식으로만 몰아붙이면 건설사 측에서 아예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어서 곤란해요. 적당히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풀면 어떻게든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데 말이죠. 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회의는 그날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가고 은정 씨도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대표회의 후에 그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하자보수 방법이나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과의 다툼을 은근슬쩍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왜 아파트 회장 일까지 맡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가지네요. 가정도 제대로 안 돌보고 애들은 저녁에 공부를 봐줄 사람도 없다고. 사실 저도 힘들긴 하지만 누구든 안 하면 이 아파트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책임감을 느껴요. 라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인계를 받은 이 신축 아파트는 초기에 문제 많던 관리업체를 정리하고 저희 업체가 새롭게 들어온 만큼 체계를 잡기 위해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관리비 체계부터 시설 유지, 외부 업체 계약, 경비원 및 청소 용역 배치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재계약하거나 보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일부 미분양 세대들도 있어서 건설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관리사무소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야간 당직 한 명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내는 바람에 어느 날 저녁에는 제가 직접 교대 당직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로서 평소 오후 6시면 퇴근하거나 늦어도 8시 전후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 그날은 밤 10시 넘어서까지 지하주차장을 돌며 순찰해야 했죠. 저는 주차 단속 스티커를 챙긴 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조도는 어둡고 귀에는 형광등이 깜빡이는 미세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공간이었기에 더 작은 소리에도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툭툭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숨소리 같은 것이 섞여 들렸습니다. 처음엔 어느 세대의 고향이라도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하주차장 한편 어두운 구석에 주차된 차량 하나가 보였고 그 차 문이 아주 살짝 열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천천히 그 차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범죄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엔 핸드폰을 쥔 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고 내부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가까이 가니 흐릿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차 안에서 분명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리를 스친 건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차량 외관이며 번호판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은정 씨 남편의 차량이었습니다. 설마 회장 부부가 이런 곳에서? 라는 충격이 엄습해왔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상황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에 일단 동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반대편을 돌아가며 일부러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 불법 주차 차량 몇 대를 확인하고 주차 구역을 침범한 차들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한 행동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차량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그 차량 쪽으로 돌아왔을 때 타이밍 좋게 차 문이 열리고 남녀가 내리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남성은 분명 은정 씨 남편이었고 여성은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변 주민 같기도 했고 적어도 외부인은 아닌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마치 얼음이라도 밟은 듯 멈춰섰고 이내 당황한 기색으로 허둥지둥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어색하고 뻣뻣한 기류는 그리 쉽게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제게 깊은 찝찝함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단지 앞 놀이터 옆 벤치 쪽을 지나가던 중
은정 씨 남편이 한 여성과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족인가 싶어 시선을 두지 않으려 했지만 두 사람의 보폭과 거리, 대화하는 분위기에는 가족이라기엔 미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대화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 섞인 표정과 무심히 맞닿는 어깨, 살짝 팔이 닿았다 떨어지는 그 움직임들에서 저는 다시 그날 지하주차장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이 지인일 수도 친척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거리감이라는 것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곤 합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은정 씨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제가 본 장면들이 단순한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이걸 은정 씨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 별 근거도 없이 괜한 소문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이미 아파트 일로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데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그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반면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살게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종의 사명감 같기도 하고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 같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무렵에 은정 씨가 제게 전화를 해와서 요즘 남편이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외근이다 출장이다 핑계가 많아졌어요. 아파트 일 때문에 제가 전보다 신경을 덜 쓰니 그걸 기회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라며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대체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 단지 아파트 업무상 관계를 뛰어넘어 은정 씨를 향한 애틋함이나 애정 같은 것이 조금씩 싹트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관리사무소에서 중요한 시설 점검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업체, 소방업체, 정화조 업체를 한꺼번에 불러서 각종 점검과 보수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새벽부터 움직여야 해서 직원들이 일찍 출근했고 저도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운 좋게도 큰 문제 없이 모든 점검이 무사히 끝나고 대표회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할 예산 항목만 추후 확정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밀린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한 뒤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과를 마쳤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밖에서 살짝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은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표정으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서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뭔가 이상한 메시지 기록이 있어요. 그냥 회사 동료라고 설명은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마치 둘이 너무 친한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녀의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이 떨려서 커피 잔을 떨어뜨릴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요즘 회사 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설마 정말 불륜일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정 씨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지 요즘 저도 이상해요. 아파트 일도 그렇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데 남편까지 이런 식이면 제가 정말 무너지거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제가 목격한 지하주차장 사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망설이던 끝에 결국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괜히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제가 직접 본 것이 은정 씨 남편이라는 결정적 확신도 없었으니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혼자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인 제게는 열람 권한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준상 회장이라 해도
제멋대로 영상을 열람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내부 보안 점검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조심스럽게 그날 저녁에 주차장 영상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CCTV 영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쪽, 조명이 어두운 구역에 정차된 차량, 그 안에서 인물 둘이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과 함께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썬팅이 짙어 외부에서는 흐릿했지만 보안 카메라는 차량을 측면과 대각선에서 포착하고 있었고 그 각도가 마침 움직임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차량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빠져나왔습니다. 남성은 윤정 씨 남편이 틀림없었습니다. 영상 속 걸음걸이, 체형, 심지어 입고 있던 점퍼의 색상까지도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은 뒷모습만 보였지만 아파트에서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입주민 중 한 명 확실히 외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모습도 영상 속에 등장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제가 차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저를 발견하고 당황해하며 급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그날 제가 느꼈던 분위기와 낌새가 모두 영상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건 정말 윤정 씨 남편이 맞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분명 다른 사람이야. 둘이 차량 안에서 저런 밀접한 행동을, 이걸 어떻게 착각이라 할 수 있겠어.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블랙박스도 다 달려있고 주차장 CCTV도 있는데 저걸 누가 은정 씨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엄연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었고 관리사무소장인 제가 허가 없이 열람하거나 공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라 해도 혹은 윤정 씨 본인이라 해도 공식적인 절차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차가운 사무실 안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동대표들이 윤정 씨의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없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한다 등등 여러 이유가 뒤섞여 은근하게 그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쪽은 윤정 회장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게 가야 한다라고 지지했고, 다른 쪽은 우리가 원하는 건 현실적인 해결책이지 원칙만 고집하는 리더가 아니다라며 반대했습니다. 그 갈등은 단순히 회의장에서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입주민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비방과 비난이 오갔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유언비어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번에 관리비가 올랐는데 그거 다 회장이 이상한데 썼다는 말도 있더라. 건설사랑 제대로 협상 못해서 하자보수 못 받아내는 거 보면 걔네들한테 뭔가 넘어간 거 아니야? 제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가짜 뉴스나 루머가 퍼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사람들의 입과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 씨도 점차 지쳐갔고 개인 가게 운영에 집중해야 할 시간마저 뺏기다 보니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겹쳐오는 와중에 정작 은정 씨의 남편도 그녀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지만 아빠가 함께 도와주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장이 너무 일에 몰두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며 수군댔고,
은정 씨는 외부의 수근거림보다 남편의 냉담한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는 듯 했습니다.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어느 날, 은정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과 얘기를 나누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쇠해 있던 터라 그대로 구급차가 불려 병원에 옮겨졌고, 의사는 3일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은정 씨는 대표회의에 더 이상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그녀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 참 난처했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함께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고생해온 터라 그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너지는 그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동대표 중 일부가 그녀의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제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편을 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은정 씨 개인을 챙겨주고 싶은 모순된 마음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은정 씨가 회장직을 내려놓은 뒤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듯 보였지만 정작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던 모양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은정 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몰래 만나고 다닌다라는 수군거림을 저에게 흘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입장상 밤낮으로 아파트를 순찰하다 보니 정말로 의심스러운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다른 여성이 슬쩍 그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편과 낯선 여자가 계단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CCTV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계단실 한편에서 은밀히 뭔가를 나누고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후 그 둘이 나올 때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헤어스타일도 정리하면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민망했습니다. 은정 씨가 제가 관리하는 이 아파트의 전 회장이고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이혼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건 가슴속에서 분노와 안쓰러움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봐야 하나? 은정 씨에게 알려야 하는 건가? 아니면 역효과만 커지려나? 며칠간 계속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알리는 바람에 은정 씨가 더 큰 충격을 받는 건 아닐까?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담해지는 것 같았고 저 역시 분노와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업무가 끝나고 관리사무소를 정리하던 늦은 저녁에 저는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녀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그녀가 잠시 짬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커피숍 한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약간 야윈 듯했지만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얼굴이 어딘가 피곤하고 슬픈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것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기 정말 꺼려졌는데요. 그래도 은정 씨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정 씨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울고 싶지 않은 듯 입술을 깨물면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피숍에 있던 휴지를 건네주며 정말 죄송해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분 행동이 너무 여기저기서 계속 목격되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라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 받는 태도도 이상하고 예전에 비해 아예 대화가 안 통해서 제가 회장할 때도 전혀 협조는커녕 왜 그런 골치 아픈 일을 맡아서 우리 집안까지 시끄럽게 하냐고 타박만 했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워 오래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고 그녀가 눈물을 대충 닦은 뒤에야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커피도 거의 마시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영상이나 CCTV 자료는 제가 함부로 드릴 수 없어요. 회장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적인 목적으로 유추하면 문제가 되니까. 은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건 알아요. 증거가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라고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은정 씨 남편은 곧바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속전속결로 두 사람은 이혼 수속을 밟았습니다. 옆에서 보니 역시 그녀는 결단력이 있었고 만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은정 씨는 경찰서나 변호사를 통해 CCTV 자료를 합법적으로 확보했고 그걸 근거로 남편과 외도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내에서 은정 씨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일부 사람들은 전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빌려 무리하게 CCTV를 보게 한 거 아니냐, 자기 남편 뒤를 캔 거 보니 원래부터 그런 여자 아니었나 등등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온갖 소동을 겪으며 은정 씨는 아파트 안에서의 신뢰를 거의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동정했고 일부는 그녀를 험담했습니다. 이제는 회장도 아니고 평범한 주민 신분이 된 그녀였지만 예전만큼의 평온한 생활은 누리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관리사무소로 주민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써져 있는데 술 냄새도 엄청 나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 은정 씨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비스듬히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정 씨?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번쩍 뜨긴 했지만 거의 정신이 반쯤 날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일단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정 씨가 사는 층에 도착했지만 그녀는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쪽 벽을 짚고 휘청댔습니다. 그녀의 열쇠고리에 달린 스마트키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디서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물건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는데 정작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에 아이들과 함께 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아이들이 외할머니 댁에 가 있었다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잠시 벽에 기대게 하고 제가 냉장고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혹시 물이라도 갖다 주려 했지만 그녀가 물 괜찮아요라며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상태로는 물을 마셔도 잘못하면 사례가 들릴 것 같았기에 저는 급히 젖은 수건을 챙겨와 그녀의 얼굴과 목덜미를 살살 닦아주었습니다. 겉옷은 이미 토사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다음 날 더 고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다행히 세탁물이랑 수건이 있는 걸 확인하고 우선 그녀의 더러워진 겉옷을 벗겨냈습니다. 속옷과 티셔츠까지 다 젖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상의는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겨우 그녀의 동의를 구한 뒤 벗겼고 수건으로 살살 닦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눈앞에 드러난 은정 씨의 신체 라인은 분명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이지만 체형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회장 시절에도 약간 통통한 듯 보이면서도 군살 없이 탄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애써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부축해 침실로 옮기는 동안 은정 씨는 계속 흐느끼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꼴이 됐을까? 내가 뭐가 잘못이었는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인 뒤 제가 이불을 살짝 덮어주자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집안을 대충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방인지 작은 방에 교과서와 장난감이 놓여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에는 아직 먹다 남긴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서글픈 풍경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원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살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텅 비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시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새벽까지 그녀 곁을 지켜보다가 그녀의 얼굴만 살짝 확인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괜히 밤새도록 남아있는 것도 서로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그녀가 울면서 중얼거리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관리사무소로 출근한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은정 씨였습니다. 전날의 만취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말을 건네려는데 그녀가 먼저 죄송하고 또 고마워요 라고 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민폐 끼쳤죠. 정작 제가 그 상황을 기억을 잘 못해서 너무 취해서 꼴불견이었을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마시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다치지 않고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다고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부탁이에요.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에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간 상태라 당분간 집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퇴근 후 그녀의 집을 찾아가자 반찬 몇 가지의 간단한 찌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리는 잘 못해서 그냥 간단한 것만 했어요. 라며 멋쩍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이전과 달리 한층 편안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파트 일 이야기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새 회장이 선출되었지만 하자 문제나 관리비 문제도 해결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이제는 손 뗐으니까 신경 안 쓰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다가 아이들하고 저까지 망가질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회의를 맡았던 것도 결국 아파트를 위해서였는데 정작 그녀가 받은 건 비난과 상처뿐이었으니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점점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도중에도 술 한 잔씩을 주고받았는데 적당히 취기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맥주 한 캔 정도로 기분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제 팔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동대표들도 다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지쳤었어요. 제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나는 데다 저도 과거 결혼 실패 경험이 있고 그녀는 이제 막 이혼을 마친 상태. 상식적으로는 서로 자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마음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던 찰나, 그녀가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기 싫어요. 잠깐이라도 이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이성적으로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 안은 적막했고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폭발하듯 우리는 서로를 깊이 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문 밖으로 나서며 여러 감정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은정 씨는 어떤 마음일까? 하지만 그녀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려 저를 바라보며 오늘 출근 잘하고 연락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에는 복잡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 희미한 미소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저 역시 일에 집중하고자 애썼지만 머릿속은 밤사이 벌어진 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단지 육체적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은정 씨와 제가 이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그녀에게 너무 위험한 감정 소용돌이를 안겨주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십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은정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어젯밤 일 후에는 없어요. 고마워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만 은정 씨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매우 조심스러운 비밀 연애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눈이 무섭기도 하고 업무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과거 회장이었던 그녀와 현재 관리사무소장인 제가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또다시 말들이 많을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차이도 꽤 났고 그녀는 이제 막 이혼을 마친 상황이라 주변의 시선이 더 따가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은정 씨도 자기 감정을 제어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때로는 식사나 간단한 술자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끌렸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단 매번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만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안 좋아할 거예요. 아직 부모의 이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무너졌던 자존감, 회장 시절에 받았던 비난과 배신감 등을 털어놓았고, 저는 제 과거 결혼 생활의 실패와 인생 후반기에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을 고백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존재한다는 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새로 뽑힌 회장은 다소 어설프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 씨는 아파트 주민으로서 점점 관심을 끊고 개인 가게 운영에 주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외할머니 도움을 받아 잘 지내고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인해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고 저 역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정 씨가 이 아파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마침 신도시 열기가 식지 않은 덕분에 그래도 괜찮은 값에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좀 더 도심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사를 추진하면서 저와 그녀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떨어져 지내야 하나 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정 씨는 이사 후에도 꾸준히 저와 연락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파트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 관계가 끝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어느 주말 아침 이삿짐 트럭이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휴일이었지만 관리사무소 일정이 있어 잠깐 사무실에 들렀다가 짬을 내어 그녀의 이사를 도우러 갔습니다. 적지 않은 짐들이 트럭에 실리는 걸 보니 한 시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은정 씨는 저를 보며 조만간 우리 집으로 한번 와줘요. 새집 구경도 할 겸 이라고 했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삿짐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집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그녀는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아무리 싫은 기억이 많아도 아이들 키우고 살던 집이잖아요. 정이 들었나 봐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왠지 모를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뜨겁던 밤, 조심스런 만남과 술 취한 그녀를 부축했던 일, 그리고 밥을 해주던 식탁의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은정 씨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해 갔고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연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분명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사 간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때때로 주말에 만나 식사를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날에는 조심했고 주로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골라 만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이 차가 꽤 컸고 저는 이미 50대 후반으로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이지만 아이들도 한창 자라는 나이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질 일이 많고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정 씨가 원한다면 전 계속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 말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지금처럼만 지내요, 우리.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파트 업무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했고 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은정 씨가 떠난 뒤로도 이상하게도 그때 그녀에게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은 한동안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을 벌였습니다. 새로운 회장은 초반에 큰 소리 치다가 실제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전 회장 탓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회장직을 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파트 일은 그녀가 없더라도 돌아갔고 주민들 사이의 분쟁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습니다. 대신 저로서는 아파트 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니 은정 씨를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와 주말 저녁을 보내거나 때때로 그녀의 아이들이 외가에 간 틈에 새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 혹은 부담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녀와 이런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 라는 고민 말입니다. 은정 씨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두자고 했지만 세상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나 경제적 부담, 제 나이와 은정 씨의 미래 계획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편안함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오랜만에 사람다운 따뜻함을 느낀다고 말했고 저도 그녀를 통해 간만에 활력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연인 관계라고밖에는 설명하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은정 씨가 아파트를 떠난 지도 거의 1년이 넘어갑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고 그녀의 가게는 의외로 더 가까운 위치로 옮겨 수익이 나아졌다 합니다. 저는 여전히 신축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문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서로가 시간을 맞춰 만날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드라이브를 가거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분리된 듯한 감각을 느끼곤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지만 당장 오늘 하루 그녀가 괜찮다면 저도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자기 가게 일에 몰두하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씁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를 계속하면서 퇴직금을 투자해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 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틈날 때마다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퇴근 후 식사를 제안하고 어떤 날은 제가 아파트 일 끝나고 밤늦게 그녀가 사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저는 56, 이제 곧 57을 앞두고 있고 그녀는 42이 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밀 연애는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다 커서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온다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머물러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